황진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강원도 깊은 산골 청송현. 이곳 백성들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문제는 철이었다. 농사를 지으려면 쟁기가 있어야 하고 곡식을 베려면 낫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고을에서 철은 금덩이보다 귀했다.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수, 일명 최대감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렸다. 그의 창고에는 온갖 철기들이 가득했지만 백성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 농부 하나가 최대수의 상점 앞에서 한탄한다. 쟁기 하나에 쌀 한 섬이라니. 쌀 한 섬이면 가족이 두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양인데 쟁기 없이는 농사조차 지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내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최대수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철을 독점한 것도 모자라 고을 뒤편 철광산까지 소유하면서도 채굴량을 일부러 줄여 가격을 높게 유지했다.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배는 나날이 불러갔고 기와집은 점점 커졌다. 반면 백성들은 낡은 농기구를 수리해가며 연명하고 있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한석준이라는 젊은 대장장이었다. 28배 석준은 고을 한쪽 구석진 곳에서 작은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비록 새 철을 구하기는 어려워도 부러진 농기구를 고치고 낡은 철을 재활용해서 백성들을 도왔다. 그의 손은 마법 같았다. 부러진 낫도 다시 살려내고 구멍 뚫린 솥도 번듯하게 고쳐냈다. 무엇보다 최대수와 달리 합당한 값만 받았다. 하지만 석준에게도 고민이 있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철이 없으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들어 고쳐달라고 가져오는 농기구들이 너무 낡아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 윤세화, 석준의 아내였다. 25의 세화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하얗고 고운 피부에 크고 맑은 눈동자, 그리고 가늘면서도 우아한 목선이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겉모습이 아니었다. 세화는 마음씨가 따뜻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석준이 대장간 일로 늦을 때면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두고 기다렸다. 그런 세화가 요즘 들어 걱정이 많아졌다. 철값이 너무 올라서 필요한 철을 구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준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최대수가 세화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대수는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다. 돈은 많았지만 성격이 고약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 그가 세화를 본 순간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날 밤 석준과 세화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잘것없는 밥상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머지않아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최대수의 탐욕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탐욕이 결국 이 고을 전체를 비극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철없는 고을에서 벌어질 비극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한석준의 대장간에서는 이미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석준에게는 늦잠을 잘 여유가 없었다. 고쳐달라고 가져온 농기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석준의 체격은 대장장이에게 딱 맞았다.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직했다. 특히 그의 손은 예술품이었다. 크고 투박해 보이지만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바느질하는 여인의 손가락처럼 섬세해졌다. 오늘 첫 번째 일감은 부러진 쟁기였다. 농부 김 씨가 어제 가져온 것인데 쟁기 끝이 완전히 부러져 나갔다. 새로 사려면 쌀 한 섬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석준이 부러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본다. 철이 워낙 오래되어서 금이 여러 곳에 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김 씨 가족이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쟁기에 달려 있었으니까. 풀무에 숯을 넣고 불을 피운다. 붉은 불꽃이 치솟으며 대장간 안을 뜨겁게 달군다. 석준이 상의를 벗어젖힌다. 탄탄한 가슴팍과 복근이 드러나고 땀이 온몸을 적신다. 부러진 쟁기를 불 속에 넣고 달군다. 철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루 위에 올린다. 그리고 망치를 든다. 땡, 땡, 땡. 리듬감 있는 망치질이 계속된다. 석준의 팔뚝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단순히 철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철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쟁기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 아니, 원래보다도 더 튼튼해 보였다. 석준이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바로 그때 대장간 문이 열리며 세화가 들어온다. 손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들고 있다. 석준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져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석준이 세화가 가져온 차를 받아 마신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피로를 씻어낸다. 세화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낀다. 하지만 세화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아침 일찍 장터에 다녀온 길인데 거기서 들은 소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최대수가 또 철값을 올렸어요. 2배나? 세화의 말에 석준의 표정이 굳어진다. 지난달에도 올렸는데 또 올렸다는 것이다. 석준이 주먹을 꽉 쥔다. 최대수라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새삼 깨닫는다. 세화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파온다. 석준의 실력이라면 한양에 가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철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것을 보면 미안함이 컸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모두 농기구를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이다. 석준은 각각의 농기구를 정성스럽게 살펴보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 해가 저물 무렵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다. 석준이 하루벌이를 세어본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당장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다. 그런데 석준은 몰랐다. 멀리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최대수의 신복 중 하나가 대장간 근처에서 석준과 세화의 일상을 살피고 있었다. 그날 밤 석준과 세화는 평소처럼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최대수의 탐욕이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폭풍 전의 고요였다. 석준이 평소처럼 대장간에서 일하던 어느 날 오후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최대수의 심부름꾼들이었다. 말을 탄 사내 5명이 위풍당당하게 마을 한복판에 나타났다. 선두에 선 사내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고을에 철이 부족하여 새로운 인부를 모집한다. 대장장이 경험이 있는 자는 모두 광산으로 나오라. 백성들이 웅성거린다. 갑작스러운 모집 공고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루 품삯으로 쌀세대를 준다. 또한 숙식도 제공한다. 쌀세대면 평상시 하루벌이의 2배가 넘는 돈이었다. 가난에 찌든 백성들에게는 솔깃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나서지 못한다.
최대수라는 인간이 얼마나 강교한지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심부름꾼 중 하나가 석준을 가리킨다. 저기 대장장이가 있지 않느냐? 모든 시선이 석준에게 집중된다. 석준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선다. 무슨 소리냐? 고을의 일인데 사정을 봐줄 수 없다. 심부름꾼이 말에서 내려 석준에게 다가온다. 그의 허리에는 칼이 차고 있다. 분명 위협이 의미였다. 대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거절할 이유가 있겠느냐? 석준이 난감해한다. 거절하자니 위험해 보이고 받아들이자니 세화를 두고 갈 수 없다. 바로 그때 세화가 대장간에서 뛰어나온다. 남편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심부름꾼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음흉한 시선이었다. 오, 부인도 미인이시구만. 그럼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군.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석준의 얼굴이 굳어진다. 한 달 정도면 될 것이다. 길지 않으니 걱정 말아라. 심부름꾼이 대답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명령이다. 거절할 선택권은 없다. 완전한 강제였다. 석준이 주먹을 꽉 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반항했다가는 세화에게까지 해가 미칠 수 있다.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광산 입구로 나와라. 늦으면 가족이 곤란해질 것이다. 심부름꾼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말을 타고 사라진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날 밤 석준과 세화는 말없이 저녁을 먹는다. 둘 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석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한다. 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조용히 보낸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이 밝아오자 석준이 간단한 짐을 싼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필요한 도구들 뿐이다. 석준이 세화를 꽉 안으며 약속한다. 세화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한다. 석준이 집을 나서는 순간 세화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 광산으로 향하는 석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화는 가슴 한쪽이 허전해짐을 느낀다. 이제 한 달 동안 혼자 지내야 한다. 하지만 세화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최대수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목적은 철채굴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최대수는 자신의 저택에서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다. 그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세화였다. 석준이 광산으로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 세화는 홀로 작은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평소에는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없었다. 세화는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다. 더욱이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낮에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밤에는 집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최대수는 자신의 저택에서 신복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다만 경계심이 강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여자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수가 찻잔을 들며 음흉하게 웃는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화를 탐내고 있었다.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하찮은 대장장이와 살고 있다는 것이 늘 못마땅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최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때마침 날씨도 도와주는군. 최대수의 계획은 치밀했다. 폭우가 내리는 밤 석준인 척 변장하고 세화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어둠과 빗소리가 자신의 정체를 감춰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땅을 두들겼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세화는 이런 날씨가 무서웠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등불을 밝혀두고 석준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고 바랐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세화가 귀를 기울인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세화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간다. 혹시 석준이 일찍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들었다. 세화야, 나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빗소리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석준의 목소리 같았다. 세화의 가슴이 뛴다. 정말 석준이 돌아온 걸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탁하고 어색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세화가 문을 열기 전에 물어본다. 비가 너무 와서 작업을 중단했다. 빨리 문 좀 열어줘. 밖에 남자가 재촉한다. 세화가 망설인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비에 젖은 남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세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보인다. 키와 체격이 석준과 비슷해 보였다. 어서 들어오세요. 세화가 안으로 안내한다.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둠 때문에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옷이 다 젖으셨네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세화가 마른 옷을 가져다 주려고 돌아서는 순간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는다. 세화야.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 석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거칠고 탐욕스러운 느낌이었다. 세화가 깜짝 놀라 돌아본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최대수였다. 당신이 누구예요? 세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최대수가 그녀의 입을 막는다. 세화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곤란해질 거야. 최대수가 위협적으로 속삭인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했다. 그 밤 폭우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세화의 절망적인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날 밤의 일이 있은 후 세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날 밤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것이었다. 폭우와 번개,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악몽처럼 뒤섞여 있었다. 분명히 석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다. 최대수는 그날 밤 이후 더욱 당당해졌다.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세화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세화는 그런 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석준이 광산에서 돌아왔다. 아내를 만나고 싶어 했던 석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화를 찾았다. 하지만 세화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석준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다. 석준이 당황스러워하며 다가가려 하자 세화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석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세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화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 마을의 할머니 하나가 세화의 모습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혹시 아이가 생긴 게 아니야? 세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증상들을 보면 분명해 보였다. 2달이 더 지나자 세화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정말로 아이가 생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석준이 광산에서 잠시 다녀간 모양이지. 그럼 그렇지 신혼부부인데. 하지만 석준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광산에 있는 동안 집에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세화야, 정말 내가 집에 왔었나?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세화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한편 최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세화는 자신에게 당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석준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화는 날이 갈수록 괴로워했다.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 진실을 석준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다. 혹시 석준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석준 역시 의심과 혼란 속에서 괴로워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화를 다그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화는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세화의 눈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다. 석준은 아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다.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수만이 혼자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완벽한 범죄였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석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아이의 생김새도 석준과 닮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닮은 것 같았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세화는 아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고 석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석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세화에게 직접 물어봤다. 세화야, 정말 솔직히 말해줘. 내가 광산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화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다.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아? 석준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속으로만 사귈 수 없었다. 세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당신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폭우가 내리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이라고 했어요. 나는 광산에 있었는데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당신 같았고 어둠 속에서 얼굴도 잘 안 보였고 세화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석준의 가슴이 복잡해졌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누군가 자신을 사칭해서 세화를 속인 것일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구야? 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야?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세화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석준이 아내를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부부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석주는 세화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세화는 남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라났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석주는 대장간 일에만 몰두했고 세화는 아이만 돌보며 지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가 이제는 말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이 문제인 것 같던데. 한편 최대수는 이런 상황을 보며 흡족해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석준과 세화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고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아이를 보러 왔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아이의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최대수가 아이를 보며 만족스러워할 때마다 세화는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부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석주는 점점 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세화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최대수의 사악한 계획이 그리고 세화가 당한 끔찍한 일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운명의 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봄날 오후 관아에서 급한 전령이 마을에 도착했다. 임금의 명으로 전국의 철광산을 점검한다는 것이었다. 관아의 아전들이 최대수의 창고와 광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최대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별것 아닙니다. 정당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전들의 수색은 생각보다 철저했다. 창고 구석구석을 뒤지고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때였다. 창고 한편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이게 뭡니까? 아전이 들고 있는 것은 남자용 도롱이였다. 그런데 그 도롱이에는 피 자국이 묻어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건 그냥 오래된 도롱이입니다. 최대수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 창고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피는 뭡니까? 아전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도롱이에는 더 이상한 것들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여인의 체취였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전이 예리하게 추궁하자 최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세화가 그 도롱이를 보자 갑자기 기절해버린 것이다. 그 도롱이. 세화가 깨어나자마자 중얼거렸다. 그날 밤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도롱이를 입고 자신을 속인 남자의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입고 있던 것이 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석준이 아내 곁으로 달려왔다. 누구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관아 아전들도 급히 달려왔다. 중요한 증언이 나올 것 같았다. 최대수였어요. 세화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석준인 척하면서 어둠 속에서 저에게 세화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석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석준이 주먹을 불끈 쥐며 최대수를 찾아 나섰다. 아전들도 급히 따라갔다. 최대수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다. 진실이 밝혀지자 분노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 악질놈아, 여인을 속이고 가정을 파괴한 죄를 받아라. 최대수가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도롱이와 다른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저지른 죄를 모두 자백하시오. 관아 아전이 엄하게 다그쳤다. 결국 최대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세화를 탐내서 석준을 광산으로 보낸 것, 포구 치는 밤에 석준인 척 속여서 세화를 범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까지. 욕망이 눈을 가려 죄를 저질렀습니다. 최대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저런 짐승 같은 놈. 철도 독점하고 여인도 유린하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관아에서는 즉시 최대수를 체포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고 철값도 크게 내려갔다. 석준과 세화는 서로를 꽉 안았다. 오해가 풀린 것이다.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저도 기억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대수의 모든 죄악이 밝혀진 후 관아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철광 독점으로 백성을 수탈한 죄, 여인을 속여 범한 죄, 그리고 무고한 가정을 파탄낸 죄까지. 그의 죄목은 끝이 없었다. 최대수는 유배 15년에 처한다.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고을 백성들에게 돌린다. 관아의 판결이 내려지자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올렸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악인이 드디어 벌을 받은 것이다. 임금의 명으로 최대수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거대한 기와집은 관아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창고에 가득했던 철기들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다. 무엇보다 철광산이 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철값이 크게 떨어졌다. 이제 쟁기를 새로 살 수 있겠다. 나 또 여러 개 살 수 있어. 백성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더 이상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주고 농기구를 사지 않아도 되었다. 석준과 세화는 오해가 풀린 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의심이 사라지자 둘 사이의 관계는 예전보다도 더 끈끈해졌다.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석준이 세화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니에요. 저도 기억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 다행이에요. 세화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 사이에 다시 따뜻함이 흘렀다. 아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다. 비록 최대수의 피를 이었지만 석준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석준의 너그러운 마음에 세화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값이 내려가자 석준의 대장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새로운 철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백성들에게 더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석준 장인이 만든 농기구는 정말 오래 간다더라. 값도 싸고 품질도 좋고 이제야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 백성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석준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었다. 고을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최대수의 횡포 때문에 늘 움츠러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악은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래, 착하게 살아야 해. 하늘이 다 보고 있어.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최대수의 몰락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고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철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되자 농업 생산성이 크게 늘어났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졌다. 석준과 세화의 가정도 행복해졌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부부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한 만큼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저녁 석준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세화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마당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불에 단련된 쇠는 더 강해지듯 우리도 더 강해졌어요. 석준이 세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대장간의 불빛이 붉게 타올랐다. 석준이 내일 사용할 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철이 부족할 걱정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다. 악은 결국 무너지고 선은 반드시 빛난다더니 석준 부부 같은 좋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구나.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철없는 고을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으로 끝났다. 탐욕에 눈이 먼 최대수는 몰락했고 선량한 석준과 세화는 행복을 되찾았다. 최대수는 멀고 험한 곳으로 유배를 떠났다. 그의 거대했던 저택은 텅 비어 바람만 불었고 한때 그가 누렸던 부와 권력은 모두 사라졌다.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 반면 석준과 세화의 삶은 날로 나아졌다. 철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석준의 대장간은 더욱 번창했다. 고품질의 농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주니 이웃 고을에서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세화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음의 짐을 덜어낸 그녀는 다시 활기차게 살기 시작했다. 이웃들과 어울리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다. 석준이 친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키우니 아이도 아버지를 따르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고을 전체도 활기를 되찾았다. 철값이 내려가자 농업이 발달했고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시장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석준이 대장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세화가 아이와 함께 마당에서 그를 맞았다. 저녁 노을이 가족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있어서 힘이 나요. 석준이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련을 겪었기에 더욱 소중한 행복이었다. 그날 밤 대장간의 불빛이 다시 한번 붉게 타올랐다. 내일도 백성들을 위해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철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단다. 석준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거라. 최대수 같은 나쁜 사람은 되지 마라. 욕심이 과하면 망한다. 그렇게 철광의 덫에 걸렸던 고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악인은 자신이 판 덫에 스스로 빠져 멸망했고 선인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가 이 작은 산골 고을에서도 증명된 것이었다.